안녕하세요. 프리킥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 은행 같이 갑시다. 홈팀 1번 포메이션은 4-2-3-1이며 다나카는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조율하며 템포와 방향을 바꾸는 기점 역할을 수행한다. 하마노는 침투 타이밍과 슈팅 전환이 빠른 자원으로 좌우 측면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데 능하다. 미야자와는 이선에서의 움직임과 페널티 박스 진입 타이밍이 탁월해 세컨볼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이 확실하다. 전체적으로 패스웍과 볼 소유를 바탕으로 점유율을 압도하는 플레이에 능하며 경기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팀이다. 원정팀 대만 포메이션은 4-5-1이며 류이자오는 수비적인 임무에 집중하는 일선 자원으로 공격보다는 1차 저지선의 의미가 강하다. 왕주호핑은 미드필드에서 볼 간수와 연결을 시도하지만 좁은 공간에서의 전환 능력은 부족한 편이다. 판신유는 롱패스 전개에 가담하지만 템포 빠른 상대를 상대로는 실수 빈도가 높고 대인 수비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전체적인 전술 구성은 수비 블록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일본의 빠른 템포와 넓은 폭 전개에 대응할 조직력이 부족한 구조다. 전술 완성도, 선수 기량, 볼 소유율 모든 요소가 일본 쪽으로 기운 매치업이다. 대만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 블록을 구성하겠지만 일본의 템포 전환과 압박 회피 패턴을 제어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다. 전반부터 흐름을 내주게 될 경우 대량 실점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구조다. 홈팀 대한민국 포메이션은 4-4-2이며 문은주는 좌측 윙에서 스피드를 앞세운 공간 돌파가 가능하지만 크로스의 정확도는 다소 기복이 있는 편이다. 이금민은 수비 가담과 활동량 면에서는 돋보이지만 골 결정력에서는 아쉬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지소연은 중원의 핵심으로 패스 배급과 탈압박 능력에서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상대 압박 강도가 강해질 경우 볼 처리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은 수비 전환 속도는 빠르지만 제공권 싸움에서는 약점을 드러내며 특히 높이 싸움에서 연속된 실점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정팀 중국 포메이션은 4-4-2이며 샤오는 장신 스트라이커로 강력한 포스트 플레이를 바탕으로 높이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다. 왕상은 좌측 측면 돌파와 크로스의 강점을 보이며 상황에 따라 중앙으로 침투해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도 한다. 왕예네는 수비와 공격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롱볼 전개와 중거리 슈팅에 능하며 흐름이 막힐 때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자원이다. 전체적으로 측면 돌파와 높은 타점 공략에 집중하는 구조이며 박스 안에서의 세컨볼 처리 능력도 상당히 위협적이다. 전술적인 포인트보다 공중전 집중력이 흐름을 좌우할 경기다. 중국은 높이와 세트피스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박스 안 결정력 또한 뚜렷하다. 한국이 상대의 높이 공세를 90분 내내 막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중국 중심의 스코어 전개가 유력하다. 홈팀 릴 레스트롬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에서는 올센이 다양한 침투 루트를 가져가지만 마무리 세밀도는 들쑥날쑥한 흐름이다. 키톨라노는 볼 소유와 전환 지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지만 수비 가담 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한 단점도 함께 노출된다. 크리가드는 좌우를 오가며 활동 반경을 넓혀가고 있으나 유유 크로스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중원 압박은 견고하나 결정적인 찬스 창출이 어렵고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는 늘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원정팀 크리스티안순 포메이션은 4-3-3이며 시베르센이 박스 바깥에서 슈팅을 시도하지만 정확도와 파워는 제한적인 수준이다. 투페크치치는 침투 타이밍은 좋지만 볼을 오래 소유하지 못하고 이탈되는 장면이 자주 관측된다. 세르베르그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시도하지만 전개 속도가 늦어 전방과의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전체 라인이 느리게 반응하면서 후방 공간이 열리는 일이 잦지만 릴 레스트롬의 마무리가 날카롭지 않아 어느 정도 상쇄된다. 이 경기는 누가 주도하느냐보다 누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느냐가 중요한 싸움이다. 릴 레스트롬의 점유형 전개와 크리스티안순의 저강도 역습은 모두 박스 앞에서 맥이 끊기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다. 전술적으로 무리하지 않는 두 팀이 서로 실리적인 운영만 반복한다면 이 경기는 자연스럽게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사릅스보르그 포메이션은 4-2-3-1이며 최전방에는 칼스바크가 포진해 있으나 측면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 오르자 사테르는 중원에서 볼을 끌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으나 템포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고 전방으로의 연결 패스 정확도도 불안정하다. 카르스텐센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시도하나 복귀 타이밍이 느려 뒷공간이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측면 수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비 조직력에 헐거운 틈이 많고 강한 전방 압박을 견디는 체력적 기반도 취약하다. 원정팀 바이킹 포메이션은 4-3-3이며 트리픽과 스벤드센이 양쪽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활용해 공격 템포를 주도하고 있다. 크리스티안센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방향 전환을 시도하며
공격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는 전개가 능숙하며 전방 자원과의 연계 속도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팀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높고 전환 시 공격 숫자와 패턴이 다양해 사릅스보르그의 수비 블록을 붕괴시킬 확률이 높다.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무기는 결국 측면 전개에 있다. 사릅스보르그의 수비 밸런스가 뒤로 갈수록 무너지는 흐름이라면 바이킹의 빠른 전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 전술 흐름, 수비 불안, 체력 강도까지 모두 감안할 때 바이킹의 우세 흐름은 충분히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홈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며 뒤에는 좌우 움직임을 오가며 중거리와 박스 근접 슈팅 타이밍을 조절하는 자원이다. 바르콜라는 전방 침투와 함께 페널티 박스 외곽에서의 볼 터치가 정밀하며 루이스는 중원 중심에서 템포 조절과 패스 연결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파초와 에르난데스가 퇴장 징계로 빠지긴 했지만 나머지 자원들이 세밀한 포지셔닝과 빌드업 루트를 통해 이를 메워내고 있다. 경기 도중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삼각 트라이앵글 포지셔닝은 볼 소유자의 패스 옵션을 늘려주며 볼 점유율을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 포메이션은 4-3-1-2이며 곤살로 가르시아는 공간 침투와 1차 압박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공격 템포를 높인다. 비니시우스는 좌측에서의 커진과 박스 돌파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벨링엄은 프리롤 형태로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자원이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딘 하이센의 결장으로 인해 후방의 수비 조합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며 두 줄 수비가 낮게 내려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파리의 점유율 장악과 볼 전개에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 삼각 포지셔닝의 세밀한 반복은 단순한 전술을 넘어 흐름 장악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은 중원 조합과 빌드업 템포 모두 안정화된 상태이며 점유율과 라인 컨트롤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이센이 빠진 레알은 후방 조직이 흔들리며 중원 연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이 경기의 흐름은 결국 전술 디테일과 공간 이해도가 더 뛰어난 파리 쪽으로 기울게 될 것이다.